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논문으로 딱 발표됐을 때 그게 이야기의 끝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게 진짜 이야기의 시작은 아닐까요? 오늘은 과학이 더 이상 실험실이라는 상아탑에만 머물러선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야 하는지 그 소통의 모든 것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과학이 왜 실험실 밖 세상으로 나와야만 했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왜 소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소통,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들여다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무대와 그 위에서 과학자들이 어떤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그 미래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과학, 세상 밖으로.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거예요. 과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또 완전히 변했는지를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죠? 왼쪽에 저 굳게 잠긴 금고, 이게 바로 과거의 과학이었어요. 소수의 전문가들만 열쇠를 가지고 그 안에 지식을 독점하던 시대였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학은 오른쪽 그림처럼 활짝 열린 문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 속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 발견은 실험실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와 만나고 공유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완성된다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과학적 발견의 진짜 영향력은요, 먼지 쌓인 논문 더미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 토론 속에서 싹 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 발표는 마라톤의 결승선 통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와의 소통이라는 훨씬 더 길고 위대한 여정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좋습니다. 과학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왜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소통이 그냥 하면 좋은 정도의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박한 과제가 된 이유.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학 소통이 왜 이렇게 절실해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시민들이 기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공지능이든 유전공학이든 그 원리를 알아야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둘째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후변화나 감염병 같은 거대한 문제들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거든요. 합리적인 정책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처럼 가짜뉴스와 불신이 넘쳐나는 시대에 정확하고 투명한 과학적 소통만큼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는 없으니까요. 기후변화 문제를 예로 들면 이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과학자들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ppm을 돌파했습니다. 라는 과학적 사실을 발표했다고 칩시다. 이 숫자만으로 당장 정책이 바뀔까요? 천만에요. 그 차가운 데이터가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북극곰의 이미지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연결되는 감정적인 이야기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탄소세 도입 같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공중보건 영역은요, 과학소통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말 그대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모두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조작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나 음모론, 이건 정말 치명적인 바이러스거든요. 이런 사회적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백신이자 방패는 결국 명확하고 투명하고 일관된 과학적 소통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왜 소통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잡하고 딱딱한 과학 지식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고 또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과학 소통의 비밀은요, 사실 이 네 개의 기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 군더더기를 싹 걷어내고 핵심을 찌르는 명료함. 둘째, 차가운 데이터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스토리텔링. 셋째, 100마디 설명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시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눈을 맞추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상호작용. 이 네 가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과학소통계의 전설 칼 세이건의 이 한마디를 한번 음미해 보시죠. 그는 우주 초기의 수소와 헬륨이 별의 내부에서 어떻게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졌는지 그 복잡한 항성 핵융합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별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저 멀고 먼 우주와 지금 여기 있는 나를 극적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가장 심오한 과학적 사실을 가장 아름다운 한 편의 시로 만들어낸 그야말로 소통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방금 보신 칼 세이건의 말이 바로 이 스토리텔링의 힘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왼쪽에 저 복잡한 방정식,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과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야기와 만날 때, 즉 개인의 경험과 연결될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데이터는 머리를 설득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시각화와 상호작용입니다. 왼쪽 이미지처럼 추상적인 데이터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풍경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훨씬 직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쪽 이미지는 정말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소통은 더 이상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중을 지식을 받아먹기만 하는 수동적인 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질문하고 탐구하는 동료 탐험가로 초대하는 것. 바로 이 쌍방향 대화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소통의 원칙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새로운 무대는요, 과학 소통에 정말 엄청난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품고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곳입니다. 유튜브, 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 덕분에 누구나 과학 지식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라는 건데요. 알고리즘은 내용이 얼마나 진실한지 보나 얼마나 자극적인지,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정보를 퍼뜨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결과 이 저울계림처럼 객관적인 사실은 무겁게 가라앉고 자극적인 가짜 뉴스가 훨씬 더 멀리, 더 빨리 퍼져나가는 왜곡된 정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플랫폼들은 저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유튜브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엔 최고지만 자칫 조회수를 위해 과장하거나 자극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죠. 팟캐스트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속도감은 좀 떨어지고요. SNS는 그 확산 속도가 정말 무섭도록 빠르지만 앞뒤 맥락이 다 잘린 채 루머가 퍼지기 딱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과학을 소통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런 각 매체의 장단점을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 과학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과학자는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만 틀어막혀 연구만 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과학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과학자는 연구자를 넘어서 이 혼란스러운 정보 생태계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림처럼 과학자의 어깨 위에는 4가지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퍼즐 조각이 더해졌어요. 쏟아지는 가짜뉴스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검증자, 어려운 과학 개념을 쉬운 언어로 번역해주는 설명자, 새로운 기술이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는 중재자, 그리고 과학 기술이 오용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윤리적 감시자까지 정말 막중한 책임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 이 모든 새로운 역할들이 궁극적으로 향한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신뢰를 쌓는 것이죠. 하지만 신뢰라는 건 그냥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투명한 신뢰 큐브를 굳건히 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처럼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때로는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근거 데이터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 이 4기둥이 바로 신뢰의 기반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신뢰는요, 저는 모든 걸 다 압니다. 제 말이 100% 맞습니다. 이런 완벽하고 단정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지만 아직 이 부분은 모릅니다. 혹은 이 기술에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한계와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가진 불확실성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낼 때 대중은 역설적으로 과학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긴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장입니다. 말해지지 않은 과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위대한 발견이라도 그게 실험실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다면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잠자는 발견에 숨결을 불어넣고 세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진짜 힘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소통입니다.